유대인 자치구는 7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감히 그곳에 가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통합과 민족 혼합, 그리고 특정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다민족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수민족 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민족자치구를 설립하여 소수민족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통합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치구가 확립되면 소수민족은 기꺼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곳은 중국의 5개 소수민족 자치주입니다. 이곳은 모든 민족의 천국이며 각 민족이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래의 유대인 자치구이다. 70년 이상이나 된 곳이니 유대인들이 감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의 전성기에는 유대인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이 수천만 명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20%에 해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은 러시아 혁명과 전쟁에 기여했으며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도 유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은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유대인을 달래기 위해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대인 자치지역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유대인 자치구를 설립하려면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러시아의 유럽 지역,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자치구를 건설하려면 이곳에 건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 지방에 3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오지를 정하고 유대인 자치주를 설립했습니다. 스탈린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의미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발전을 촉진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자치구가 설립된 후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2주에 불과 5만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1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자치구 인구의 90%는 러시아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좋은 유대 국가에 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폭력입니다. 유대인 자치구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유대인 집단이 들어온 곳은 소련에 의해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강제로 쫓겨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선별 과정이 진행되었고 문제가 있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건국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일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과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사업입니다. 발전된 사업이 있는 지역만이 그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기에 적합합니다. 당시에 설립된 유대인 자치구는 극도로 황량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어려웠는데 사업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을 먹었나요? 무엇을 개발해야 하나요? 그게 죽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더욱이 그곳에 가는 것은 사실상 추방과 다름없을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이게 음모일까봐 걱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중앙정부의 유대인 지도자들 중 몇몇은 사실상 숙청당했고 러시아는 역사상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강제수용소처럼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아 집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겁먹은 새처럼 겪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와서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직업을 포기하고 수천 마일을 도망쳐 그들의 함정에 빠진다면 그것은 죽음을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떠나기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이 유대인 자치구는 명목상으로만 70년간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직접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간 최초의 청나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에 의해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시청하려면 25센트가 들었습니다. 청나라 후기는 중국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청나라 정부의 뒤떨어진 전쟁 능력으로 인해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고, 패배할 때마다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복서 프로토콜만 해도 4억 5천만 양의 은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청나라의 국고는 그렇게 많은 은을 꺼낼 수 없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의 주머니를 노려 온갖 엄청난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했고, 관리들 역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일반 백성들은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접촉해왔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많은 유럽인들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군사력의 위협을 느꼈고, 당시 중국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중국인들의 독특한 민족적 온화함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해군은 비교적 강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명나라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포르투갈의 증덕조는 1613년에 중국 난징에 도착했고, 1636년에 유럽으로 돌아와 만력, 천계, 숭정의 세명나라 시대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그는 여행 기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의 부는 부러울 정도입니다. 다양한 곡물과 생필품의 풍부한 생산 외에도 그들은 동양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중한 상품들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합니다. 장수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활기차고 강한 노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걸륭제 시대의 서양인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남긴 차를 받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용한 찻잎을 얻기 위해 항상 탐욕스럽게 싸웠고 그것을 물에 끓여 마셨다. 그들은 관리들이 배를 끌어올리라고 부른 민간인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의 비참한 상황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음식과 옷이 부족했고 극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었지만 점차 연민, 동정심, 심지어 농담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 군대를 여러 차례 물리친 그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를 앞지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당시 청나라 사람들의 극도로 가난한 생활 환경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전쟁을 위해 온 유럽인과 미국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중국인은 여전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미국의 이런 사고방식에 부응하고 주로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인 형제인 나다니엘과 프레드릭 카니는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중국 여성을 일종의 전시회로 데려왔고, 또한 중국식 가구에 대한 매우 생생한 광고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1834년 10월 17일에 메이 아팡이라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가족은 힘든 육체 노동을 해낼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딸이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형제인 나다니엘과 프레드릭 카니는 그녀에게 2년 동안 함께 미국에 가면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유혹을 받아 그날 워싱턴으로 가는 크루즈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두 미국인이 말했던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시를 위한 중국 괴물로 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서커스로 끌려갔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전시용으로 3인치 황금 연꽃을 꺼내달라고 요청받기도 했고, 때로는 카니 형제의 중국식 가구 옆에 모델로 놓기 위해 중국 공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토록 기형적이고 3인치 크기의 황금 연꽃, 둔한 중국 공주를 보았는데 마치 수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희귀한 괴물과 농담을 본 것 같았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 사람들은 아래에 서서 그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녀가 논평과 놀이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메이 아팡은 매우 굴욕감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째, 카니 형제는 지금 그녀가 그만두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그녀에게는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존엄성은 왜 중요한가? 전시회 티켓은 한 장당 25센트였습니다. 메이 아팡의 굴욕과 그녀의 존엄성 판매로 인해 카니 형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카니 형제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통이라는 미국인에게 통역을 부탁해 메이 아팡을 데리고 미국 대통령 잭슨을 만나게 했습니다. 카니 형제의 광고 효과는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메이 아팡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카니 형제는 그녀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50년에는 메이 아팡에 대한 소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일본 황씨를 읽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특히 일본 황실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믿을 수 없나 정도로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초창기에는 근친 결혼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IQ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가까운 친척과의 결혼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근친교배의 단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황실은 왜 근친혼을 하는 걸까? 매우 간단하죠. 사실 그것은 가족의 이익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열심히 일해 쌓아 올린 권력과 지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황실은 후손이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민간인의 경우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도 않고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황실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강제됩니다. 만약 후손들이 가족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황실마저도 결혼을 위해 돈을 빌리면 일반 일본인들도 따라 하겠어요? 답은 예입니다. 일본에서는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친결혼 현상은 일본에서만 흔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매우 흔합니다.
유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제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유와 자발성을 좋아하며 유럽 왕실 내에서 결혼하는 것도 흔합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자녀가 다양한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친결혼이라는 비교적 흔한 현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사회적 발전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환자 본인의 삶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비근친혼보다 높습니다. 근친혼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비근친혼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보다 150배 더 높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결과는 보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근친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본인들이 이런 종류의 공포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뉘어 있고 부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이의 건강은 운명에 맡겨지게 됩니다. 일본에는 매우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5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결말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부인은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년을 오래 키우지 못하고 중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70일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 부부는 딸을 낳았지만 그녀도 곧 사망했습니다. 부부는 계속 열심히 일하여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은 약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딸은 자라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결혼 생활에 불충실함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아내는 2딸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3자녀는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었고 히로히토 천황의 딸이 히로히토 천황의 조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딸은 결혼 후 1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자로서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만 낳았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본 왕실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고 이를 개선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후 일본은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할 수 있고 왕족의 후손은 평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왕실 내에서 왕족의 계승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자아이들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본 국민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로히토 천황과 그의 아내가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그는 첩을 두거나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자식들이 궁궐 싸움의 희생자가 될 것을 걱정하여 후궁을 두지 않기로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히로히토 천황은 비밀리에 인공수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만약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영원히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왕위를 계승할 후보가 될 것입니다. 결국 히로히토 천황의 인공수정 비밀이 밝혀졌고 아키히토 천황은 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보다 우선시하는 관념이 매우 심각하며 황실은 여전히 근친혼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족 가문에서는 근친혼이 일어날 확률이 비교적 높다.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손이 다음과 같이 간주되는 경우 미래 세대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평할 것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에 대한 일본의 관리 능력은 너무 약해서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슬픈 러브스토리가 돌고 있는데 일본의 어느 전직 왕자가 자신의 누이와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왕자와 그의 누이는 이를 전혀 무시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론이 점점 뜨거워졌고 두 사람은 여론의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으며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살했다. 가장 슬픈 것은 후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사랑 때문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지한 소녀들이 무한한 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근친교배가 일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역사적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원은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아 파견된 팀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죽지는 않겠지만 생명의 약효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밖으로 나가 헤매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팀은 처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번식과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 팀은 일본 섬에 도착하여 그들만의 부족을 세웠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은 단지 전설일 뿐이며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 문화적 영향과 동화를 거쳐 30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문화유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의 일본인들은 중국 문화를 배우는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도와 당복은 일본인에 의해 전수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인들은 몇 가지 변형을 가했고 그것이 일본이 되었습니다. 자체의 독립적인 문화. 동시에 당시의 왕자와 대신 사이에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 풍습도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관리와 귀족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근친 결혼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일본의 법률과 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은 입양아는 결혼할 수 없고 직계 혈족도 결혼할 수 없으며 3대 이내의 반계 혈족도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의 사촌이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3대 이내에 가까운 친척인 경우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사촌도 포함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률 제정은 라회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에는 혈액의 순수성은 근친교배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근본적인 사고가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통문화의 본질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전통문화의 찌꺼기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통문화의 영향 외에도 근친혼의 관습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만약 황실이 고의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친교배의 관습을 계속한다면 황실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일본 황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태어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크게 제한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오늘날까지도 근친혼의 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오래전 친족 간의 무지한 결혼 사례가 많았지만 친족 간의 결혼이 해롭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류애의 상징입니다. 저는 중국이 매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너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며 자녀의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많은 나라에서는 사촌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19개 주가 사촌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일본도 사촌 결혼을 전혀 금지하지 않고 남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사촌 결혼이 매우 흔합니다. 근친혼이라는 주제는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근친결혼이 매우 금기시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련 여성 군인들은 일본 남성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면 편안하게 죽는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직전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을 격파했고 일본은 항복을 강요당했습니다. 많은 일본군이 전쟁 포로가 되어 소련 극동과 시베리아로 집단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전쟁으로 파괴된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전장에서 폭격이나 유탄에 맞아 죽지 않았고 적에게 포로가 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관동군은 소련의 철의 폭격에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차츰차츰 패배해갔다. 곧 소련군이 사나이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처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일반적인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 관동군의 여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군은 이 여성 군인들에게 즉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본 전쟁 포로들은 소련 여성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음탕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종종 러시아 꽃소녀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종종 마을의 어린 소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소련 농촌 소녀들과 국제적인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여군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소련군은 호기심이 많았고 이 여성 군인들이 전투 능력 외에도 얼마나 편안함을 제공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사관 문이 갑자기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소련 몽골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일본 여성들을 잠깐 살펴본 후 군중 속으로 달려들어 예쁜 일본 여성 몇 명을 붙잡아 끌어냈다. 그 타격은 산산이 조각났다. 소련은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아시아 이웃나라가 가능한 한 빨리 항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동북부에 150만 명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동북부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잔존 세력을 한꺼번에 섬멸하려는 의도를 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 소련은 일본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었을 것이다. 운송 장비가 부족하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많은 전쟁 포로들이 북동쪽에서 소련으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여행은 매우 힘들었고 그들은 종종 배가 고픈 채로 걸어야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고 남아있던 관동군 60만 명은 모두 소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어린 소녀들이 실종되어 있었고 소련군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세 이하의 여성은 거의 모두 살아남지 못하고 소련 몽골 군인들에게 재미 삼아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일부는 군 매춘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본 여성 군인들은 소련군이 중국 북동부에서 철수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 여성들과 국제적인 우정을 쌓은 일본 전쟁 포로 중 상당수는 소련에 머물라는 요청을 거부당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소련군에 의해 군 매춘부로 억류되었던 일본 소녀들은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소련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한 여성 때문에 갑자기 처형당했는데 그 진실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역사에서 부당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 공개된 많은 문서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66년 전 소련의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베리아는 그의 죽음 이후 114일 만에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기대되었던 부사령관이었지만 갑자기 처형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여자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진실은 지금까지 감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의 처형과 같은 중대한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리아는 1899년에 태어난 조지아인으로 1919년에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에 그는 소련의 체카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체카는 나중에 소련의 KGB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아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정보 활동에 참여하여 정보요원이 되었습니다. 베리아는 1933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탈린을 구해 스탈린의 주목을 받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곧 스탈린 주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리아는 소련의 원수이자 부사령관이 되었지만 1941년 이후 스탈린은 더 이상 그가 국가 안보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후 베리아는 스탈린의 암살자로 여겨졌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후 모든 사람들은 베리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체포되어 곧 처형되었습니다. 이후의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베리아의 자료에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아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첫 번째 이론은 재판 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53년 6월 26일 소련은 회의를 열고 베리아의 체포를 발표했다. 베리아가 체포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흐루쇼프는 베리아가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서류 가방을 꺼내려 하자 흐루쇼프가 뛰어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베리아가 체포된 후 소련은 그를 재판하기 위해 재판팀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소련 대법원은 베리아에게 반역, 강간, 테러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즉시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사형이 먼저 이루어지고 재판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베리아의 처형에 대한 기록은 문서나 시각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리아에 대한 모든 정보는 1953년 12월 23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흐루쇼프와 다른 사람들은 베리아가 실제로 재판 전에 사망했으며 재판 중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 자신을 대신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그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에 맞았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두 번째 진술과 다소 비슷하지만 그의 외아들인 세르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핵폭탄 전문가였으며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체포되지 않고 집에서 총에 맞았다고 믿는다. 그날 그가 집을 나서 직장에 간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큰 총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군인들에 의해 경비되고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총에 맞았고 이 재판은 그저 배우의 재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리아가 불분명한 방식으로 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권력 투쟁에 휘말렸고
그의 권력이 말렌코프를 능가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베리아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후르쇼프와 힘을 합쳐 베리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르쇼프는 이 모든 투쟁에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베리아가 미국이 보낸 스파이 여성 때문에 재빨리 처형당했다는 좀 더 기괴한 이론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베리아로부터 기밀 정보를 훔쳐 소련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지금까지 진실이 공개되지 못했습니다.